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 대기실 앞에서 120만 팔로워를 가진 중국 최고 인플루언서인 제가 오열하고 있었어요. 바로 전까지 2시간 30분을 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범죄자 취급받으며 15분간 신문당했고요. 반면 한국 사람은 여권만 보여줘도 5초 만에 좋은 여행 되세요라는 인사까지 받으며 통과했어요. 나도 저런 중국인인가? 로마 공항에서 목격한 중국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줄 세치기, 고성방가, 바닥에 침 뱉기까지. 제가 아무리 성공한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결국 중국인은 중국인이었어요. 밀라노 글로벌 인플루언서 파티에서 들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중국? 아, 시끄럽고 매너 없는 그 나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월 수익 50만 위안이 뭔 소용인가요? 중국 여권 하나로 제 모든 성공이 무색해지는 현실을 말이에요. 제 이름은 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진짜 중국을 알게 된 이야기예요. 웨이보 팔로워가 120만 명, 샤오홍슈에도 98만 명이나 되거든요. 매월 수익이 50만 위안에 달할 정도로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제가 만든 콘텐츠 덕분이에요. 저의 주요 콘텐츠 주제는 중화민족의 자부심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우리나라의 웅장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죠. 만리장성에서부터 자금성까지 그 어떤 서구 문명도 따라올 수 없는 중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 콘텐츠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서구는 이미 몰락한 문명이고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최강국이라는 것이었죠. 이런 극단적이면서도 자극적인 메시지가 중국 네티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봅니다. 댓글창은 항상 뜨거웠어요. 중국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며 중국에 대한 긍지를 느꼈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면서 저 역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성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명품 브랜드들이 줄을 서서 협업을 제안해왔고 광고료만으로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몇 배를 벌 수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샤넬 같은 브랜드들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올 정도였으니까요.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모범 애국 인플루언서로 포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생겼습니다. 바로 글로벌 진출이었어요. 중국 국내에서만 활동하기에는 아까운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진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글로벌 진출 계획을 발표한 날 팔로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려달라는 응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중국의 위대함을 직접 보여주면 전 세계 사람들도 분명 중국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 얼마나 편협한지도 깨달을 테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유럽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유럽 12개국을 돌며 각국의 문화와 중국 문화를 비교하는 시리즈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물론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설렘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곧 전 세계가 제 콘텐츠를 통해 중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테니까요. 120만 팔로워가 1000만 명, 억명으로 늘어날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12개국 투어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비자 신청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인데 각국 대사관에서도 환영할 거라고 여겼죠.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면서 말이에요. 첫 번째 방문지였던 프랑스 영사관에 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접수 창구에서 직업란에 인플루언서라고 적었더니 담당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어보더라고요. 인플루언서요? 그게 직업인가요? 그 말투에서 이미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백만 명의 팔로워와 소통하는 일이라고요. 월 수익이 50만 위안이나 된다고도 했죠. 하지만 그 직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더니 제가 제출한 소득증명서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온라인 수익은 불안정하다면서 추가 서류를 요구했거든요. 독일 영사관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차별을 당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들린 직원들의 대화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인이 또 와서 소란 피우려나. 그들은 제가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지 대놓고 편견 어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무례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교육받은 인플루언서이고
문화교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들 눈에는 그저 중국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120만 팔로워가 뭔 소용인가 싶었죠. 거절 사유는 가관이었습니다. 여행 목적이 불분명하다, 귀국 보장이 부족하다, 재정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등등. 제가 중국 최고의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인데도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신청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번 새로운 서류를 요구하더니 결국 거절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회사 재직 증명서까지 온갖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소용없었어요. 석 달 동안 7번이나 거절당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제 팔로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제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저는 결국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일 뿐이라는 것을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했을 때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계가 중국을 시기하고 견제한다는 반응이 돌아왔죠. 중국이 너무 강해져서 서구가 두려워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서구가 중국인들의 글로벌 활동을 제한하려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시기 때문일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마침내 8번째 신청에서 비자를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굴욕감이 더 컸어요. 비자에 적힌 조건을 보니 15일 단기 체류에 연장 불가라는 굴욕적인 제한이 붙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 차별에 분노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체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유럽에 갈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의문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진짜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면 왜 중국 여권으로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석 달간의 비자 지옥을 겪고 나서야 밟을 수 있었던 유럽 땅이었거든요. 첫 번째 촬영 장소로 루브르 박물관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vs 서구 문명이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었어요. 루브르의 서구 예술과 중국의 전통 문화를 비교하면서 결국 중국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죠. 오전 10시쯤 루브르 앞 광장에 도착해서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자연스럽게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한국인 같아 보였습니다. 저보다 조금 키가 크고 단정한 스타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촬영하는 모습이 너무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중국어로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플루언서세요? 그 여성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온 박지민이라고 해요. 여행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민 씨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를 물어보니 29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였던 거죠. 팔로워는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중국에서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민 씨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30만 명이라니 저의 4분의 1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걸까요?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유럽 비자 받기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석 달 동안 7번이나 거절당했거든요. 지민 씨가 정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비자요? 그런 거 없어요.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가죠.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비자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한국 여권이면 유럽은 당연히 무비자 입국이에요. 3개월까지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거든요. 저는 더욱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비자로 3개월이나 다닐 수 있다고요? 지민 씨는 자연스럽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15개국을 돌 예정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거쳐 북유럽까지 가는 계획이라고요. 15개국을 이달에요? 비자는 어떻게 하세요? 비자가 필요 없어요. 한국 여권이면 대부분 나라가 무비자거든요. 여권만 들고 가면 공항에서 도장 찍어주고 바로 입국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석 달 동안 고생해서 겨우 받은 15일짜리 비자가 무색해졌거든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요? 설마 미국도 무비자인 건 아니겠죠? 지민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미국은 ESTA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2년 동안 계속 쓸 수 있고요. 비자 인터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ESTA라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어때요? 당연히 무비자죠. 일본은 3개월, 싱가포르는 한 달 동안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중국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여권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부분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을 환영하니까요. 지민 씨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날 오후 내내 지민 씨와 함께 촬영했는데 그 모든 시간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받은 비자 하나로 15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 지민 씨는 자유자재로 유럽 전체를 누비고 다닌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지민 씨의 태도였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당연해서 특별할 것도 없다는 식이었거든요. 제가 겪은 고충을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중국 여권은 그렇게 불편한가요? 몰랐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세계 최강국이라고 믿었던 중국의 현실을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민 언니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 여권이면 당연한 거라는 그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당연한 건가요? 그럼 중국은 뭔가요? 참을 수 없어서 노트북을 꺼내들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여권 파워 랭킹이라는 키워드로 말이죠. 검색 결과를 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국 여권 파워 제3위, 191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잠깐 뭐라고요? 제3위라고요? 그럼 중국은 몇 위일까요? 손가락이 떨리면서 중국을 검색했습니다. 중국 여권 파워 제66위, 80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이게 말이 되나요? 66위라니.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 191개국, 중국 80개국. 한국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나라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14억 인구의 중국이 5천만 인구의 한국보다 여권 파워가 낮다니.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나라들의 순위였습니다. 일본 제4위, 싱가포르 제5위. 이 나라들도 모두 중국보다 훨씬 위에 있었어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려가며 다른 나라들의 순위를 확인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상위권에 있었고 심지어 말레이시아나 칠레 같은 나라들도 중국보다 순위가 높았어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제7위였습니다. 한국보다는 낮지만 중국보다는 훨씬 높았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중국이 이런 상황이었다니. 더 자세한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각 순위별로 어떤 나라들의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 비교해보려고 했거든요. 한국 여권으로는 유럽 전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반면 중국 여권으로는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들 말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여권 파워가 뭘 의미하는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기사에 따르면 여권 파워는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국가의 신뢰도,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평판, 불법 체류율, 범죄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민 언니가 한국 여권이면 당연하다고 말한 이유를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였던 거예요.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경제 규모는 세계 제2위지만 여권 파워는 66위.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만들어온 콘텐츠들이 떠올랐어요.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서구는 이미 몰락했다고 외쳐댔던 그 모든 영상들 말이에요. 월 수익 50만 위안이 뭔 소용인가요? 120만 팔로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중국 여권 하나 때문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한국의 지민 언니는 30만 팔로워로도 전 세계를 자유자재로 누비고 다니는데 저는 120만 팔로워로도 비자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검색하고 또 검색했습니다. 혹시 다른 자료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어느 사이트를 봐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한국 상위권, 중국 중하위권. 이게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어요. 중국이 정말 세계 최강국이라면 왜 중국 여권으로는 이렇게 불편해야 하는 걸까요? 평생의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목적지인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유로스타를 타고 해협을 건너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역에 도착해서 히스로 공항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 최대의 굴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한쪽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사람이 직접 심사하는 창구들이 있었거든요. 앞서가던 한국인 가족들이 자동 심사대로 향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가 여권을 기계에 갖다 대니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과하더라고요. 저도 따라가 봤는데 기계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왔어요. 중국 여권은 자동 심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화면에 떴습니다. 결국 일반 심사대 줄에 서야 했어요. 그런데 그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거든요. 중국인, 인도인, 아프리카 국가 사람들이 주로 서 있는 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어요. 줄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제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자동 심사대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통과해 나갔어요. 특히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정말 빨랐어요. 여권 갖다 대고 사진 찍고 끝. 5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 되어서야 제 차례가 왔어요. 2시간 30분을 줄 서서 기다린 거였죠. 심사관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방문 목적이 뭔가요? 관광이라고 답했더니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인플루언서라고 했더니 그게 뭐 하는 일이냐고 되묻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팔로워가 120만 명이나 된다고도 했죠. 그런데 심사관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그래서요? 라고 하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 돈은 어떻게 버는 거죠? 한 달에 얼마나 받아요?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광고 수익과 브랜드 협업으로 월 50만 위안 정도 번다고요. 위안으로요? 파운드로 얼마나 되는 거죠? 환율 계산을 해보니 대략 5만 5천 파운드 정도였어요. 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사관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뭘 할 계획인가요? 누구를 만날 건가요? 관광을 하면서 콘텐츠를 촬영할 거라고 답했어요. 빅벤, 런던 브리지, 버킹엄 궁전 같은 곳들을 소개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럼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나요? 여기 남을 생각은 없고요? 이 질문에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제가 불법 체류자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묻는 거였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성공한 인플루언서라고 돌아갈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심사관은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의 15분 동안 신문을 받은 후에야 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일주일 체류라는 짧은 기간으로 말이에요. 심사대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제가 서 있던 줄에는 여전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비서구권 국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자동 심사대 쪽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한국인, 일본인, 유럽인들은 이미 다 나가고 없었거든요. 공항을 나오면서 옆에 있던 한국 관광객이 공항 직원에게 인사받는 모습을 봤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범죄자 취급받으며 15분간 신문당했는데 그들은 환영받으며 입국하는 거였죠.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20만 팔로워가 뭔 소용인가요? 월 50만 위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중국 여권 하나 때문에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정말 세계 최강국일까요? 런던에서의 굴욕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로마로 향했습니다.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쯤이었어요. 공항 도착 홀로 나오는 순간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급 경험이었죠. 중국 단체 관광객 50여 명이 공항 한복판에서 대소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중국어로 뭔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공항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왜 중국어를 못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공항에서 이탈리아어나 영어로 안내하는 게 당연한 건데 중국어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줄 서기였습니다. 입국 심사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새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뒤에 서야 하냐며 큰 소리치는 아저씨도 있었고 아예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변 외국인들이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셀카봉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승객들을 치고 다니는 관광객들이 있었거든요.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뒤에 있던 유럽인 할아버지의 머리를 쳤는데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비켜달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영어로 사과했어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너무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공항 바닥에 침을 뱉는 걸 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표정을 짓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뚫려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도 저런 중국인 중 한 명인가? 라는 자괴감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다른 곳으로 피했어요. 같은 중국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국 가족 4명이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정말 질서정연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완벽하게 줄을 지키고 있었어요.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아이에게 뭔가 속삭이듯 말하는 모습도 봤는데 아마 질서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 같았어요. 그 가족은 자동 심사대로 향했고 순식간에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공항 직원도 그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중국인들이 소란을 피우며 민폐를 끼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인들이 모범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브랜드 가치도 결국 국가 이미지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아무리 120만 팔로워를 가진 성공한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어요. 공항을 나와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 중국 관광객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정말 우리 민족성의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교육의 문제일까요? 해외 경험 부족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시선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성공해도 국가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로마에서의 충격을 뒤로하고 마지막 목적지인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할 곳이었죠. 밀라노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글로벌 인플루언서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인플루언서들과 만나서 제 콘텐츠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벤트 장소는 밀라노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칵테일 파티 형식이었죠. 도착해보니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물론이고 브라질, 인도, 태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몇몇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중국에서 온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하면서 말이죠. 첫 번째로 말을 건 사람은 독일에서 온 여성 인플루언서였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었는데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어떤 콘텐츠를 만드세요? 저는 중국 문화와 여행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미묘했습니다. 아, 중국이요.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말에 제가 당황했어요. 로마 공항에서 봤던 광경이 떠올랐거든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라는 남성 인플루언서와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중국? 아, 시끄럽고 매너 없는 그 나라요? 브라질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현지 가이드들이 다들 싫어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중국에 대한 해외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라는 인플루언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K-팝을 정말 좋아해요. BTS, 블랙핑크 팬이거든요.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로 자주 봐요.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오징어 게임 봤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한국 화장품도 유명하죠. K-뷰티 제품들 많이 써봤어요. 한국은 정말 세련된 나라 같아요.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된 것 같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위축됐어요. 한국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만 나왔거든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강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카를로스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너무 공격적이고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강해요. 그 말들이 정말 칼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영국에서 온 제임스라는 인플루언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은 소프트 파워가 정말 강해요.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까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죠. 반면 중국은 하드 파워만 강하고 소프트 파워는 별로인 것 같아요. 소프트 파워라는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은 강하지만 문화적 매력은 부족했어요.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20만 팔로워가 무슨 소용인가요? 중국 여권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비자를 받기 위해 석 달을 고생했고, 공항에서는 범죄자 취급당했고, 이제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에게까지 차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한국 인플루언서들은 30만 팔로워로도 전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면서 어디 가든 환영받는데, 저는 120만 팔로워로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의 이미지가 개인을 규정한다는 것을요. 아무리 제가 성공한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중국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꼬리표가 저를 얼마나 제약하고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상하이로 돌아온 후 처음 한 일은 제 콘텐츠를 전면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만들었던 영상들을 하나씩 다시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서구는 쓰레기, 중국이 최고라고 외쳐댔던 그 모든 영상들이 이제는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유럽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무지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극단적인 애국 콘텐츠들을 모두 삭제하기로 한 거죠. 120만 팔로워가 그 영상들을 보고 팔로우한 건데 이렇게 하면 팔로워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파리에서 만났던 지민 언니가 생각났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여유로움과 세련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2시간씩 시간을 내서 한국어 앱으로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기초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최고라고 외치는 대신 한국 문화를 겸손하게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은 한국의 예의 문화에 대한 거였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목격했던 한국 가족의 질서 의식을 소개하면서 우리 중국인들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댓글 반응이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진정성 있는 콘텐츠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한국 여권의 위력에 대해 다뤘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비자 지옥과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비교하면서 이런 차이가 왜 생겼는지 분석해봤어요. 이 영상이 정말 화제가 됐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며 충격받았다는 댓글을 남겼거든요. 저처럼 한국 여권의 파워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밀라노에서 만났던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문화적 매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설명했어요. 팔로워 수는 예상대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2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다시 90만 명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댓글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중국 최고, 서구 몰락 같은 극단적인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진지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짜 인플루언서 같다는 댓글을 보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진정성은 늘어난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역사도 공부하게 됐어요.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선진국이 되기까지 한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국가 브랜딩 전략이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해온 노력들을 보면서 191개국의 신뢰를 얻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팔로워가 80만 명까지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거짓된 인기보다는 진짜 소통이 더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가장 큰 깨달음은 진짜 국격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였어요. GDP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품격이 국가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K-팝, K-드라마를 통해 보여준 세련됨과 예의, 질서 의식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든 거죠. 지금은 중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다루는 콘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양국의 장점을 배우고 소통하는 내용으로 말이죠. 팔로워 수는 예전만 못하지만 훨씬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진정한 애국은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라 냉정한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경남 사천 제3공군 비행단에서 KF-21EX 한국이 개발한 5.5세대 전투기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내부 무장창, AI 전술 시스템, 유무인 자폭 전투기 편대 운용까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성능이었거든요. UAE는 30조 원 규모의 원유 공급을, 사우디는 50억 달러 엔진 개발을, 인도는 500대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기술 쟁탈전이 숨어 있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견제, 정체불명 스텔스기의 영공 침입, 그리고 각국이 내건 달콤하지만 위험한 조건들과 암투, 한 대의 전투기를 둘러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대한민국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위치한 사천기지에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은 KF-21EX가 세계 무대에서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날이에요. 관제탑에서는 최종 점검이 한창입니다. 기상상태 양호, 가시거리 15km, 풍속 초속 6m입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져요.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이 설치된 VIP 관람석에 차례로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 며칠간 치열한 협상을 벌였던 그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과연 KF-21EX가 광고만큼 대단할까요? 오전 9시 정각 회색 전투기가 활주로 끝에서 엔진 시동을 겁니다. F414 엔진의 웅장한 소리가 기지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어요. KF-21EX 이륙 허가합니다. 임무 개시하십시오. 관제탑의 허가와 함께 전투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첫 번째 시연은 공대공 전투입니다. 가상의 적기 역할을 하는 F-16들이 먼저 이륙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KF-21EX는 상승하면서 동시에 레이더를 가동합니다. 표적 포착, 거리 120km, 조종사의 음성이 관람석 스피커를 통해 들려와요.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KF-21EX와 함께 무인 편대기들이 동시에 이륙하거든요. 유무인 복합 전투 시스템이 실전 시연이 시작된 것이에요. 무인기 편대, 우측 공격 루트로 이동하십시오. KF-21EX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무인기들이 완벽하게 협조합니다.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전술을 계산하고 있어요. 관람석의 한 대표단이 숨을 죽입니다. 저런 수준의 AI 협동 전투가 가능하다니. 두 번째 시연은 정밀 타격입니다. 지상의 모의 표적들을 향해 KF-21EX가 하강하기 시작해요. 이때 내부 무장창이 열리면서 GBU-31 제2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표적 지정 완료, 레이저 조사 시작.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지상 표적에 레이저 점이 찍혀요. 이 모든 과정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폭탄이 투하되는 순간 관람석에서는 탄성이 터집니다. 완벽한 정밀도로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이 고해상도 카메라로 포착되고 있어요. 세 번째 시연은 가장 인상적입니다. 스텔스 침투 임무예요. KF-21EX가 레이더망을 피해 저공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어요. 현재 레이더 반사 면적은 작은 새 크기로 인식되는 0.05제곱미터 스텔스 전투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진의 설명이 이어져요. 기존 KF-21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관제탑에서 긴급경보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상 항공기 포착, 방위각 300도, 고도 1만 미터에서 접근 중. 모든 시선이 레이더 스크린으로 집중됩니다. 정체불명의 스텔스 기체가 한국 영공에 침입한 것이에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너무 작아서 거의 포착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잡힌 것이죠. 관람석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을 주고받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KF-21EX의 시연을 방해하려는 것일까요? KF-21EX, 즉시 요격, 임무로 전환하십시오. 관제탑에 긴급 지시가 떨어집니다. KF-21EX 조종사가 침착하게 응답해요. 로저, 요격 임무로 전환합니다. 미상기 추적 개시. 이때부터는 실전이 되어버렸어요. 시연용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진짜 상황 말이에요. KF-21EX가 급상승하면서 정체불명의 침입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A사 레이더가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면서 미상기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애써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쉽게 잡히지 않거든요. 거리 80km에서 간헐적 포착 중. 상대방도 스텔스기로 판단됩니다. 조종사의 보고가 긴장감을 더해요. 관람석의 각국 대표단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시연의 일부인지 아니면 진짜 침입 사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국 정체불명의 기체는 KF-21EX가 접근하자 급하게 영공을 벗어나 버립니다. 위기는 일단 넘어갔지만 현장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연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관제탑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KF-21EX 조종사가 답합니다. 네, 임무를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연이 완료되고 KF-21EX가 무사히 착륙하자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의문이 맴돌고 있어요. 과연 아까 그 정체불명의 기체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석 달 전으로 돌아가서 새벽 6시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10여 년간 기다려온 날이거든요. KF-21EX의 첫 공개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자 햇살 아래 드러나는 KF-21EX의 모습에 취재진들이 탄성을 내뱉습니다. 기존 KF-21 보라매와는 확연히 다른 형상이에요. 더욱 매끈해진 동체 라인,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한 코팅,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동체 하부에 새롭게 추가된 내부 무장창입니다. 카이 관계자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KF-21EX는 대한민국 항공기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그 외형과 핵심 기술들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내부 무장창이 유압 소리와 함께 서서히 열립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000파운드급 GBU-31 합동 직격탄 2발입니다. 아직 실제 비행은 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기존의 외장형 무장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스텔스 능력을 예고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항공 전문가들이 메모를 적어내려갑니다. 미국의 F-35, 중국의 J-20, 러시아의 Su-57에 이어 내부 무장창을 보유한 네 번째 전투기의 공개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KF-21EX의 조종석에서 인공지능 전술 보조 시스템이 가동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시연되기 시작해요. 지상에서 조종사가 터치스크린을 조작하자 AI가 실시간으로 가상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공격 루트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5.5세대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개발팀장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완전한 5.5세대는 아니지만 기존의 4.5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범주죠.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까지 갖춘 KF-21EX는 미래 전장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공개장 한편에서는 무인 편대기들이 KF-21EX와의 데이터 링크 테스트를 지상에서 시연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하늘에서 펼쳐질 협동 전투의 예고편이랄까요? 취재진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 비행 시연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카이 임원진이 자신 있게 답변해요. 실전 성능 시연은 3달 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기술적 혁신을 공개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듭니다. 기존 F-35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개발진이 자신있게 답변해요. F-35 대비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우수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을 타겟하고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AI 기반 전술 시스템과 유무인 복합 운용은 우리만의 차별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경납고에서의 공개가 마무리되자 그 순간부터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전투기 공개를 넘어서
새로운 항공 강국의 선언이었거든요. 경납고 밖으로 나온 기체의 모습을 바라보며 개발진들은 조용한 성취감에 젖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시험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CNN 기자가 생방송 중에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합니다. 한국이 방금 항공기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KF-21EX의 공개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BC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해요.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독자적인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한 세 번째 국가가 된 한국.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지정학적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각국의 국방부와 대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기회를 엿보고 누군가는 위협을 감지하면서 말이에요. KF-21EX 공개가 끝난 지 사흘째 인천국제공항은 평소보다 특별한 승객들로 분주해집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출장객들 같지만 이들의 정체는 예사롭지 않아요.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스페인 대표단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운용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KF-21EX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마드리드 공항에서 출발한 에어버스 A332 활주로에 착륙하자 스페인 국방부 조달청 관계자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스페인 항공청 부청장이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유로파이터 업그레이드 비용을 생각하면 새로운 선택지를 검토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각 델리에서 출발한 에어인디아 보잉 787이 착륙합니다. 인도 대표단의 얼굴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서려 있어요. 인도는 이미 자체 개발 중인 AMCA 프로젝트가 있지만 KF-21EX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의 AMCA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 관계자가 가방을 챙기며 말해요. 특히 내부 무장창 기술과 AI 시스템은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오후 2시경 두바이에서 출발한 에미레이트 항공 A380이 웅장한 모습으로 착륙합니다. UAE 대표단은 이번 시찰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F-35 도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UAE 공군 조달 담당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브리핑합니다. KF-21EX가 우리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저녁 7시가 되자 리야드에서 출발한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보잉 777이 마지막으로 도착해요. 사우디 대표단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 담당자들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원합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수행원들에게 강조해요. 이것이 우리 항공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각각 소규모 기술진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공식적으론 기술 세미나 참석이지만 실제로는 KF-21EX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외에도 눈에 띄지 않게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국방부 DIA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관광객을 가장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러시아 연방보안청 SVR 요원들도 학술회의 참석자로 위장해서 이미 며칠 전부터 활동하고 있고요. 각국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네요. 한국 국정원 관계자가 상황을 보고받으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진짜 신경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각국 대표단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지나치는 모습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요. 겉으로는 정중한 인사를 나누지만 속마음은 복잡하거든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각국 대표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떠오르고 있어요. 과연 KF-21EX는 세계 방산 시장이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날 밤 서울 시내 각 호텔에서는 본국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이어집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초기 정보 수집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첫 번째 비밀 회담이 시작됩니다. 카이 수출 담당 상무와 UAE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KF-21EX의 상세 사양서가 놓여 있지만 진짜 협상은 숫자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술 이전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UAE 조달 담당관이 신중하게 입을 엽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카이 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의 경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사 레이더와 AI 시스템의 경우에는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는 다른 종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대사관 국방 담당관과 한국 국방부 차관이 마주 앉았거든요. 한국 정부가 KF-21EX 수출을 서두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우려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측 인사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해요. 특히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은 지역 균형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차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독립적인 방산 정책을 펼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편 판교의 한 IT 기업 사무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침입이 발생하고 있어요. 겉보기엔 청소부 복장을 한 2명의 인물이 심야에 건물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들의 목표는 KF-21EX 관련 서브 시스템 개발 자료입니다. 3층 서버실까지 8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소형 무전기에 속삭여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은 국정원이 이미 이런 시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날 오전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더욱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옵니다. 러시아 국방수출공사 로소보론엑스포르트에서 한국의 SU-75 체크메이트와 KF-21EX의 직접 비교 시연을 제안한 것이에요. 공정한 경쟁이라면 당연히 성능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측 대표가 한국 방사청 관계자에게 제안서를 건네며 말해요. 우리의 체크메이트 역시 5세대에 준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어요. 실제 성능 비교를 통해 KF-21EX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것이거든요. 오후에는 인도 대표단과의 기술 협의가 열립니다. 장소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회의실이에요. 인도 측은 AMCA 프로젝트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오고 있거든요. 우리의 AMCA 개발에 한국의 AI 시스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인도 DRDO 박사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요. 물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전제로 말입니다. 한국 측 연구진들은 복잡한 심정입니다. 기술 협력은 매력적이지만 핵심 기술 유출의 위험도 있거든요. 저녁 시간 사우디 대표단은 더욱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만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향후 10년간 원유 공급을 보장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물론 KF-21EX 기술의 완전한 이전과 공동 생산 라인 구축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요. 이 제안의 경제적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해요. 하지만 그만큼 기술적, 정치적 리스크도 크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자 각국 대표단들이 머무는 호텔들에서는 긴급 봉국 보고가 이어집니다. 암호화된 통신으로 각자의 분석 결과와 협상 진전 상황을 보고하고 있어요. 스페인 대표단은 EU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보고하고 UAE는 미국의 반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국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검토 중이고 사우디는 석유 외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어디까지 기술을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강대국들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물밑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국가가 KF-21EX를 단순한 무기가 아닌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들어온 제안서들이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단순한 전투기 판매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UAE의 제안서를 펼쳐든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엽니다. 20년간 연간 5천만 배럴의 원유 공급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유가로 계산하면 약 30조 원 규모죠. 하지만 조건이 만만치 않아요. KF-21EX의 핵심 기술 완전 이전과 더불어 UAE 내 생산 라인 구축 그리고 향후 개발되는 모든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우선 공급권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술 주권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우려를 표명해요. 핵심 기술을 모두 넘겨주고 나면 우리가 UAE의 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인도의 제안은 또 다른 복잡함을 안고 있습니다. 방갈로르와 하이데라바드의 KF-21EX 공동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에요. 인도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제3국 수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이죠. 인도는 향후 500대 이상의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보고해요. 게다가 그들의 AMCA 프로젝트와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인도는 기술 이전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미래의 경쟁자를 키워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가장 파격적인 제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습니다. 차세대 엔진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이에요. 현재 KF-21EX가 사용하는 F414 엔진을 뛰어넘는 완전 신형 엔진을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해요. 엔진 기술은 항공기 개발의 핵심이거든요. 사우디의 조건도 상당합니다. 네옴시티 내에 대규모 항공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지명하겠다고 했거든요. 스페인의 제안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KF-21EX를 차세대 공동 전투기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에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추진 중인 FCAS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KF-21EX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이죠. 카이 수출 담당자가 기대감을 드러내요. 하지만 유럽의 까다로운 기술 표준과 정치적 조건들을 맞춰야 해요. 회의실 한편에서는 국정원 관계자가 다른 우려를 제기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양쪽에서 상당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에게 F-35 관련 협력 사업 재검토를 암시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발과 함께 KF-21EX 수출을 견제하려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고민은 기술 유출의 위험성입니다. 한번 넘어간 기술은 되돌릴 수 없어요. 특히 AI 기반 전술 시스템과 스텔스 기술의 경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10여 년간 개발한 기술을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신중하게 말해요. 너무 많이 주면 우리 경쟁력을 잃고 너무 적게 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테니까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 구매를 주선하고 지역 정비센터를 쿠알라룸푸르에 설치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파급 효과는 클 수 있어요. 외교부 동남아국장이 분석해요.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라 우리의 진출 거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밤이 깊어가는 회의실에서 각 부처 관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각국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것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가장 큰 딜레마는 이거예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리해줍니다. 모든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모든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가 바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실전 시연에서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연 당일로 돌아와서 사천기지 관람석에서 KF-21EX가 무사히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본 각국 대표단들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압도적인 성능 시연에 감탄하면서도 방금 벌어진 정체불명 스텔스기 침입 사건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UAE 대표단 단장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수행원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리더니 카이 관계자에게 다가가요. 시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한국 측 관계자가 침착하게 답변해요. 일시적인 영공 침범이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고 오히려 KF-21EX의 우수한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동료들과 긴급회의를 시작하더니 위성전화로 리야드에 직접 보고를 올려요.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안보 상황이 복잡해 보이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도 대표단의 반응은 또 달라요. DRDO 박사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실전 상황에서 KF-21EX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AMCA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인했어요. 스페인 대표단은 가장 신중한 모습을 보여요. 항공청 부청장이 마드리드와 브뤼셀에 동시 보고를 준비하면서 말합니다. EU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한편 관람석 뒤편에서 지켜보던 미국과 러시아 관계자들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KF-21EX의 성능과 정체불명 기체의 정체에 대해 각자의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시연 종료 2시간 후 청와대에서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이 참석한 자리예요. 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엽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해요. UAE와 사우디는 즉시 계약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인도는 기술 협력 확대를, 스페인은 EU 검토를 요청했어요. 말레이시아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해요. F-35 관련 협력 사업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국정원장이 더 심각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 침입한 정체불명 기체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 제20이나 러시아 Su-17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적인 정보 수집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됩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찰 활동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해요. 누구에게 팔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네요. 외교부 차관이 정리해요. 정치적 안정성, 기술 보안, 경제적 효과,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 가능성을 종합평가해서 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몇 가지 원칙이 정해집니다. 첫째, 핵심 기술은 단계적으로만 이전한다. 둘째, 장기적 파트너십이 가능한 국가를 우선한다. 셋째, 지역 안보 균형을 고려한다. 다음 날 오전 각국 대표단에게 개별 통보가 시작됩니다. UAE는 첫 번째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사우디와는 엔진 공동 개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인도와는 기술 협력 확대를, 스페인과는 EU 차원의 장기 검토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국가들은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의 견제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카이 사장이 임원진들에게 말해요. 계약은 성사되었지만 앞으로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KF-21EX가 다음 시험 비행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투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의 상징이 될 예정이에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KF-21EX 도입을 최종 결정한 5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스페인,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KF-21EX 운용국 협의체 창설을 위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한국 방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운을 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구매국 모임이 아닙니다. KF-21EX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산 협력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안건부터 이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놓고 각국의 입장이 다른 것이죠. UAE 대표가 먼저 발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훈련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어요. 이에 사우디 대표가 미묘한 표정을 지어요.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도 지역 정치를 이해하지만요. 스페인 대표는 또 다른 우려를 제기합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대서양 동맹의 표준 절차를 따라야 해요. 협의체 운용에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대표가 조심스럽게 개입합니다. 우리는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사블록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협력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가장 복잡한 문제는 기술 공유 범위입니다. 각국이 받게 될 기술 이전 수준이 다르다 보니 협의체 내에서도 계층이 생기는 것이에요. 말레이시아 대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우리는 기본형 도입이지만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한국 측에서는 이런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조율하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카이 임원이 고민스럽게 말해요. 각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려면 사실상 5가지 다른 버전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한편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던 경쟁국들이 반격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프랑스입니다. 라팔 전투기의 차세대 업그레이드 계획을 3년 앞당겨서 발표한 것이에요. 파리 국방부 발표문이 전 세계로 타전됩니다. 라팔 F5 표준은 인공지능 기반 전술 시스템과 향상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미 기술 개발의 70%가 완료된 상태예요.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Su-75 체크메이트의 첫 비행 일정을 갑작스럽게 6개월 앞당겨 발표한 것이죠. 모스크바에서는 이미 잠재 구매국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러시아의 기술은 서방의 제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로소보로넥스포르트 관계자가 중동 순방 중에 강조해요. 완전한 기술 이전과 함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보장할 수 있어요. 중국 역시 J-35의 수출형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어요. 미국의 대응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F-35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운용국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이에요. F-35 블록 4의 성능은 기존의 모든 경쟁기를 압도할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강조해요. 그리고 기존 운용국들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KF-21EX 협의체는 결속력을 다져야 하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두 번째 회의에서 UAE 대표가 솔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의 제안도 매력적이에요. 완전한 기술 이전을 보장한다고 하니까요. 사우디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보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만약 다른 선택지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인도 대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모든 국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 측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각국이 다른 선택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방부 차관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합니다. 경쟁국들의 반격이 예상보다 거세요.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이 사장이 해결책을 제시해요. 실제 합동훈련을 통해 KF-21EX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동의해요. 각국 조종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국적 훈련을 기획해보죠. 밤늦은 시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결속력을 다질 것인가? 아니면 개별 협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후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경남 사천상공은 오늘 특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어요. KF-21EX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다국적 합동훈련 스카이 가디언 2025가 드디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새벽 6시부터 각국 조종사들이 브리핑룸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국 공군의 KF-21EX 조종사들과 함께 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스페인, 말레이시아에서 파견된 조종사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어요. 각자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행할 임무는 스카이 가디언 2025입니다. 한국 공군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해요. 다양한 기종 간의 협동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훈련 계획을 보면서 각국 조종사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편대 비행이 아니라 실전 수준의 복합 임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 훈련의 특별한 점은 KF-21EX의 AI 전술 시스템이 모든 참여 기체를 통합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진이 설명을 이어가요. 각기 다른 기종이지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작전할 수 있어요. 오전 9시 드디어 이륙 시간이 다가옵니다. 활주로에는 여러 기종의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한국의 KF-21EX 4대를 중심으로 UAE의 F-16 블라크 60, 사우디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인도의 Su-30MKI, 스페인의 EF-2000, 말레이시아의 Su-30MKM이 함께 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제탑에서 최종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기상상태 양호, 모든 기체 이륙 준비 완료, 스카이 가디언 편대, 이륙 허가합니다. 첫 번째로 KF-21EX 편대장기가 활주로를 굴러나갑니다. GE F414 엔진의 웅장한 소리가 기지 전체에 울려 퍼지며 회색의 전투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요. 뒤이어 각국 전투기들이 차례로 이륙하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편대를 형성합니다. 모든 기체 편대 합류 완료. 임무구역으로 이동합니다. KF-21EX 편대장의 음성이 모든 기체에 전달돼요. 첫 번째 임무는 공중급류훈련입니다. KC-330 시그너스 공중급류기가 대기하는 가운데 각기 다른 급유 시스템을 가진 전투기들이
순서대로 연료를 보급받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KF-21EX의 우수한 비행 안정성이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두 번째 임무는 더욱 복잡합니다. 가상의 적기를 상대로 한 공중 전투 훈련이에요. 이때 KF-21EX의 AI 전술 보조 시스템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실시간으로 각국 전투기들의 위치와 상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전술을 제시하거든요. UAE 편대, 좌측으로 우회 기동하십시오. 인도 편대는 고도 상승 후 공격 준비하세요. KF-21EX에서 전달되는 전술 지시가 편대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UAE 조종사가 무전에서 탄성을 내뱉어요. 마치 한 명의 지휘관이 모든 기체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스페인 조종사도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나토 표준 훈련보다도 더 정교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세 번째 임무에서 나타납니다. 지상 정밀 타격 훈련에서 KF-21EX가 무인 편대기와 함께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각국 조종사들이 유무인 복합 전투의 실제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죠. 무인기가 마치 베테랑 조종사처럼 움직이는군요. 인도 조종사가 놀라워해요. 사우디 조종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AI가 우리 각자의 비행 패턴까지 학습해서 최적화된 전술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 미래 전투의 모습이네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서로 다른 기종의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4시간에 걸친 훈련이 모두 끝나고 각 기체들이 차례로 착륙합니다. 조종사들이 조종석에서 나와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편대장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협력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말레이시아 조종사가 소감을 나눕니다. 처음엔 각자 다른 시스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AI가 모든 것을 연결해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어요. 저녁 무렵 훈련에 참여한 모든 조종사들이 경납고 앞에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배경으로는 각국의 전투기들이 나란히 서 있고 그 중심에 KF-21EX가 자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다음 훈련은 언제 하나요? UAE 조종사가 웃으며 묻습니다. 6개월 후 각국 순회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답해요. 이번엔 각자의 본토에서 만나는 거죠. 카메라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면서 넓은 시야를 보여줍니다. 사천 기지의 활주로에 정렬된 각국 전투기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한 화면에 담기죠. 하늘의 주인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주인을 향한 경쟁은 멈추지 않아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협력의 형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KF-21EX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어요. 멀리 수평선 너머로 또 다른 편대가 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다른 하늘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